차량이 사라졌다. 내 이름은 박민준, 나이는 41다. 나는 동해에 있는 해양 플랜트에서 일한다. 3주는 바다 위에서, 3주는 집에서. 애 일을 한 지 12년이 넘었다. 돈벌이는 괜찮다. 하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은 힘들다. 아내 최서연도 결혼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다. 나는 차고에 서서 늘 내 GB80이 있던 텅 빈 공간을 멍하니 바라봤다. 2019년식 제네시스 GB80. 최신 모델은 아니었지만 할부는 다 갚았다. 서류도 깨끗했다. 첫 대형 계약을 따내고 현금으로 뽑은 그날부터 내가 직접 몰던 차였다. 그 카디프 그린 색상의 강철 덩어리는 내가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느끼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서울의 아스팔트 열기가 신발을 뚫고 올라왔다. 공항에서 막 도착한 참이라 옷에서는 희미하게 항공유 냄새가 났다. 나는 이 순간을 고대해왔다. 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건조하고 먼지 섞인 공기 냄새가 나고 이내 내 차의 단단한 핸들이 손에 잡히는 그 느낌, 그게 나를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엔진이 있던 자리에 검은 기름 얼룩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내가 아직 바다 위에 있을 때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차를 팔았다고, 돈이 필요했다고 했다. 묻지도 기다리지도 않았다. 전화를 걸었지만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명랑하고 아무 걱정 없는 그녀의 녹음된 목소리가 속을 뒤집어 놓았다. 다시 걸었다. 마찬가지였다. 은행 앱을 열었다. 공동 계좌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다. 우리 예금도 그대로였다. 차량 명의 이전 앱을 확인했다. CRC 2천만 원에 판매됨. 중고차 매매상이 아니라 춘천에 사는 개인 구매자에게. 우리는 서울에 사는데 그녀는 차를 팔려고 2시간을 운전해서 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녀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수신 차단. 화면에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깜빡였다. 신호 없음도 전원 꺼짐도 아니었다.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나는 우리 집 앞 계단에 앉아 숨을 골랐다. 오후 4시의 열기로 공기는 무거웠다. 이웃 김씨 아저씨가 늙은 비글을 데리고 지나갔다. 그 개는 항상 멈춰 서서 내 냄새를 맡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김씨 아저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개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려 하자 그는 목줄을 3개 잡아당겼다. 내가 혹시 뭘 봤냐고 물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걸어갔다. 너무 빨리. 그의 어깨가 굳어 있었다. 그는 뭔가를 봤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집으로 들어갔다. 집이 이상했다. 지저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상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보통 이 시간이면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을 시간이었다. 오늘 들리는 소리는 에어컨의 윙윙거림뿐이었다. 공기 중에 이상한 냄새가 났다. 음식 냄새도 청소용품 냄새도 아니었다. 그건 아무것도 없는 냄새, 부재의 냄새였다. 침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옷장은 절반이 비어 있었다. 좋은 것들은 사라졌다. 내가 사준 비싼 원피스들, 명품 구두들, 낡은 옷, 잠옷, 티셔츠 같은 것들은 남겨두었다. 화장실을 확인했다. 그녀의 화장품이 사라졌다. 기본 화장품뿐만 아니라 컬렉션 전체가 비싼 향수병들, 수입 크림들, 약장 속 그녀의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부엌을 확인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사준 커피 머신이 없어졌다. 그녀가 몇 달 동안 졸라댔던 그 비싼 에스프레소 머신. 식료품 저장실을 열었다. 그녀는 좋은 간식들을 가져갔다. 수입 초콜릿바, 견과류, 고급 원두커피, 라면과 참치캔은 남겨두었다. 은행에 전화해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물었다. 3일 전에 누군가 우리 공동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했다고 했다. ATM인 굴. 나는 바다 위에 있었다. 내가 했을 리 없다. 어디서 인출했는지 물었다. 파주에 있는 지점이라고 했다. 여기서 북쪽으로 1시간 반 거리다. 나는 식탁에 앉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아무것도 집어 던지지 않았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리놀륨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다. 그 여자 꽤 오래전부터 계획했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글자들이 떠다니는 것 같았다. 누구지? 죄책감을 느낀 그녀의 친구? 아니면 낯선 사람?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재로 갔다. 파일 캐비닛을 열었다. 우리 보험 서류, 주택담보대출 서류, 자동차 등록 원부를 꺼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 나는 3주의 휴가가 있었다. 시간은 있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 그대로 머물렀다. 서연과 나는 9년 전
강남의 한 배에서 만났다. 그녀는 바텐더였다. 나는 막 첫 해양 플랜트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다. 주머니엔 돈이 있었고 소금기와 디젤유 냄새를 잊고 싶었다. 배에서는 쏟아진 맥주와 레몬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내 농담에 웃어주었다. 손톱 밑에 아직 끼어있는 기름때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내게 눈이 선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1년 후에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그녀의 부모님, 내 동생, 그게 전부였다. 나는 일했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다. 내가 모든 비용을 댔다. 그녀는 집안일, 공과금, 장보기를 관리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나는 한 달의 절반을 집을 비웠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그녀는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나는 기다리겠다고 했다. 몇 년이 흘렀다. 그녀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도 묻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부모가 될 운명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괜찮았다. 어쨌든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상황이 변했다. 사소한 것들. 내가 바다 위에 있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문자를 보내지 않았다. 예전에는 자기 하루를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곤 했다. 강아지, 마시는 커피, 본 재밌는 것들. 그게 6개월 전쯤부터 멈췄다. 한 번은 그녀에게 그 얘기를 물었다. 바빴다고 했다. 나는 그냥 넘어갔다. 그녀는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다. 친구들과의 저녁, 친구 이름은 민지라고 했다. 나는 민지를 만난 적이 없었다. 서연은 직장 동료라고 했다. 서연은 직장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녀는 방어적으로 나왔다. 내가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했다. 당신은 내가 숨 쉴 때마다 신문하잖아, 민준 씨. 나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 나는 물러섰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플랜트의 소음이 아직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집에서만큼은 평화를 원했다. 돈이 빠듯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잘 벌었다. 세후 연봉이 8천만 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 말고는 빚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뭐에 쓰려고 그러냐고 물었다. 그녀는 사는 게 다 돈이야 라고 말했다.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레스토랑, 오스게이제, 호텔에 대해 물었다. 민지의 처녀 파티라고 했다. 그 다음엔 사촌의 가평 결혼식, 그 다음엔 스파 여행. 나는 그녀를 믿었다. 믿고 싶었다. 2달 전, 그녀는 내게 차 명의에 자기 이름을 추가해달라고 했다.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 처리가 더 쉬울 거라고 했다. 말이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부엌 식탁에서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둘렀다. 그냥 서류 절차일 뿐이야, 자기야. 나머지는 그녀가 알아서 처리했다. 나는 바보였다. 동생 민호에게 전화했다. 그는 부산에 산다. 2번 울리기도 전에 받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그는 말이 없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러다 그가 말했다. 형, 저기 나 지난달에 파주에 있는 식당에서 형수님 봤어.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그냥 직장 동료 같은 건 줄 알았지. 말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틀렸을까 봐. 나는 고맙다고 했다. 전화를 끊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다시 차량명의 이전 서류를 열었다. 구매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진우라는 남자였다. 온라인으로 그를 검색했고 10분도 안 돼서 그의 소셜미디어를 찾았다. 전체 공개 프로필, 내 차 앞에서 찍은 사진들, 내 차, 서연이 차를 판 바로 그날 올린 게시물이었다. 캡션, 도와준 친구에게 정말 고마워, 친구라. 그의 이전 게시물들을 살펴봤다. 그와 서연의 사진들, 최근이 아니라 3달 전 배에서 호수에서 어떤 산 전망대에서 우리가 1주년에 갔던 바로 그 전망대. 사진 중 하나에서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본 적 없는 비키니를 입고 있었다. 더 스크롤했다. 더 많은 사진, 다른 날짜들. 이건 꽤 오래된 일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전화기를 든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정신은 맑았다.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찍었다. 모든 사진, 모든 게시물, 그녀가 그의 페이지에 남긴 모든 댓글, 클라우드의 한 폴더에 전부 저장했다. 폴더 이름은 증거라고 붙였다. 우리 자동차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 약관에 대해 물었다. 서연이 2주 전에 전화해서 나를 차량의 주운전자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그녀가 내가 차를 팔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왜 나에게 확인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가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내 서명이 양도 서류에 있었다고. 내가 부엌에서 서명했던 그 서류,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우리 침실로 갔다 그녀의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낡은 서류와 영수증 더미 밑바닥에서 대포폰을 하나 발견했다. 잠겨있지 않았다.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서연과 진우, 수백 개의 문자, 차를 파는 이야기, 내 이야기, 나를 ATM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나를 플랜트 등신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절대 모를 거야. 맨날 그 멍청한 배 위에 있잖아. 그녀는 그에게 이달 말까지는 부산에 가 있을 거라고 했다. 이미 돈은 옮겨놨다고 했다. 차가 마지막이야, 자기야. 돈만 들어오면 난 자유야. 그들이 나를 조롱하는 메시지들을 읽었다. 내 일을 조롱했다. 내가 플랜트에서 보낸 사진들을 비웃었다. 자기가 무슨 영웅인 줄 안다니까. 그녀가 썼다. 그냥 기름쟁이일 뿐인데. 나는 전화기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값싼 플라스틱이 손에서 더럽게 느껴졌다. 나는 그녀와 대면하지 않았다. 폭발하지도 않았다. 그냥 집을 나섰다. 동생에게 빌린 차를 타고 한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변호사의 이름은 이수진. 이 변호사였다. 그녀는 가사법 전문이었다. 그녀의 사무실은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군더더기가 없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차 차단된 번호, 대포폰, 사진들, 돈. 그녀는 들었다. 메모를 했다. 유감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휴지를 건네지도 않았다. 내가 말을 마치자 그녀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필요한 건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전액 반환을 청구할 겁니다. 사기, 재산 은닉, 그녀에게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다. 사무실을 나와 차로 돌아왔다.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화나지 않았다. 그냥 지쳤다. 온라인 메시지 앱을 통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알았어. 그러고 나서 나는 일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3일 만에 서연은 이혼 소장을 받았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그곳에 없었다. 나는 다시 바다 위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돌아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끊임없이 윙윙거리는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디젤과 소금 냄새가 오히려 위안이 되었다. 그건 현실이었다. 해야 할 일이었다. 이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저희 사무실로 6번 전화했습니다. 화가 나서 공황 상태로 당신과 통화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2시간 교대 근무 중이었고 손은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장비 소음이 너무 커서 내 생각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서연이 어떻게든 연락하려 할 것을 알았다. 다른 번호를 쓸 것이다. 이메일을 보낼 것이다. 우리 집이나 동생 집에 나타날 것이다. 민호에게 미리 일러두었다. 그도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다. 새로운 전화번호, 가짜 이메일 주소, 심지어 내가 5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오래된 게임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같았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 이건 실수야. 당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무시했다. 모든 것을 일에 쏟아부었다. 쇠사슬을 당기고 계기판을 확인하고 밸브를 조였다. 일은 육체적이고 고되고 정직했다. 나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다른 동료들이 가족, 배,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그저 듣기만 했다. 그동안 이 변호사는 우리 공동 계좌를 동결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녀는 진우의 게시물 스크린샷을 제출했다. 대포폰의 문자 메시지를 제출했다. ATM 인출 기록과 위조된 보험 서류를 제출했다. 판사는 48시간 내에 임시 동결을 승인했다. 서연은 단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럴 줄 알았다. 그녀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했다. 내가 복수심에 불타고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했다. 그녀는 변호사를 구했다. 상가 건물에서 일하는 박 변호사라는 사람이었다. 수임료가 쌌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난 1년간의 우리 신용카드 명세서를 뽑았다. 파주 호텔, 춘천 레스토랑, 제주도 여행 모두 우리 공동카드로 결제되었고 모두 내가 바다 위에 있을 때였다. 모든 것을 이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는 그것을 파일에 추가했다. 나는 사설 탐정도 고용했다. 그의 이름은 최 씨였다. 비용은 비쌌지만 실력은 좋았다.
나는 그에게 진우의 정보를 주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날짜를 주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내달라고 했다. 최 씨는 일주일도 안 되어 다시 전화했다. 그는 나에게 완전한 보고서를 보내왔다. 진우는 그냥 아무나가 아니었다. 서연과 내가 만났던 바로 그 바의 바텐더였다. 그는 내내 거기서 일했다. 그녀는 적어도 8개월, 어쩌면 그 이상 그를 만나왔다. 최 씨는 사진, 동영상, 타임스탬프가 찍힌 기록 등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바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흐릿한 장거리 사진, 보석상 영수증. 그녀는 우리 돈으로 그에게 시계를 사주었다. 서연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락을 시도했다. 내가 집에 있을 때 찾아왔다. 플랜트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나는 지쳐 있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소리쳤다. 울었다. 민준 씨, 제발 거기 있는 거 알아요. 그녀는 실수했다고 말했다. 진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차 판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가 날 속였어요, 민준 씨.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자기야. 나는 문 반대편에 서 있었다. 내 손은 문에 닿아 있었다. 그녀가 주먹으로 치는 진동이 느껴졌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멈췄을 때 현관 계단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1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 그러고 나서 떠났다. 나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알레 변호사한테 내 변호사 번호 있을 거야.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내 파일로 돌아갔다.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꺼냈다. 집은 우리 두 사람의 공동 명의였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샀지만 2년 후에 그녀를 등기부등본에 추가했다. 그녀를 믿었기 때문에 한 또 다른 일, 또 다른 실수. 이 변호사는 우리가 강제로 집을 팔아 반으로 나누거나 내가 그녀의 지분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더 나은 방법을 결정했다.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쓴 모든 돈, 그녀가 한 모든 거짓말, 맞지 않는 모든 거래,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패턴을 찾았다. 그녀는 단순히 부주의한 것이 아니었다. 치밀했다. 차값 2,5천만 원은 사라졌다. 그녀의 비밀 계좌를 통해 추적했다. 4개월 전에 개설한 것이었다. 그녀의 이메일에서 은행 명세서를 찾았다. 그녀는 안전한 비밀번호를 쓰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었다. 돈은 그 계좌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조금씩 이체되었다. 50만 원, 100만 원씩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추적 불가능. 그녀는 자신의 흔적을 덮을 만큼은 똑똑했지만 잘 덮을 만큼 똑똑하지는 못했다. 계속 파고들었다. 그녀가 우리 공동 신용카드로 진우의 자동차 보험료를 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파주의 한 오피스텔에 그녀가 사들인 가구 영수증을 찾았다. 그녀의 친구 민지에게 보낸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을 찾았다. 단 민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계정은 진우의 것이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그에게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이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는 다음 날 나에게 전화했다. 이건 사기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명백한 사기예요. 부부 공동 재산을 훔치고 거짓말하고 은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그녀를 추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다음 휴가 때 나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내 증거들로 덮여 있었고 꼼꼼한 더미로 정리되어 있었다. 신용카드 명세서 더미, 카카오페이 기록 더미, 소셜미디어 스크린샷 최 씨의 보고서, 내 결혼 생활이 누런 서류 봉투 속 사기 행각 더미로 축소된 것을 보니 기분이 묘했다. 모든 것이 확고해졌다. 더 이상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실의 문제였다. 박 변호사가 전화했어요. 이 변호사는 명세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합의를 원한답니다. 서연 씨가 차 값과 횡령한 자금을 당신이 문제 삼지 않는다면 집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고요.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내 돈으로 협상하고 있군. 안 된다고 전해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마침내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는 존중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이게 그냥 부부 싸움인 줄 알아요. 이게 금융해부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죠. 이 변호사는 일어나서 화이트보드로 걸어갔다. 전략은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이혼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 낭비를 근거로 불균등한 재산 분할을 요구할 겁니다. 그녀가 한 짓에 대한 법적 용어죠.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부부 공동 자금을 쓴 것,
남자친구나 비밀 오피스텔 같은 거요. 그녀는 숫자를 적었다. 가갑스, 인쿨렉, 진우의 자동차 보험료부터 파주에서의 비싼 저녁 식사까지 내가 계산한 2천만 원의 사기성 지출고차가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녀가 설명했다. 결혼 전에 구입하셨죠. 당신의 고유 재산이었어요. 보험이라는 명목에 우리가 부당한 영향력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명의에 추가하셨죠. 하지만 그녀가 당신 몰래 팔고 돈을 숨겼다는 사실, 어떤 판사도 그걸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4천만 원 전액 반환을 요구할 겁니다. 집은요? 내가 물었다. 그게 유일하게 걱정되는 부분이었다. 내가 샀다. 내가 돈을 냈다. 그녀의 이름을 추가했을 때 부부 공동 재산이 되었어요.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그녀가 쌓은 총 부채 차갑 4천만 원의 사기, 금액 2천만 원을 집의 그녀 몫에 대한 상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의 순자산 가치는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녀 몫은 7,500만 원이겠죠. 그녀가 당신에게 갚아야 할 빚은 6천만 원입니다. 최소한 그녀는 1,500만 원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더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녀의 사기 행각이 그녀의 권리를 무효화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집 전체와 전액 환급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변호사는 박 변호사가 시도할 일에 대해 나를 대비시켰다. 그는 당신을 악당으로 몰아갈 겁니다. 집에 거의 없는 남편, 일중독자, 서연 씨가 외롭고 우울했고 이런 판단, 착오를 저질렀다고 말할 겁니다. 그가 당신을 돈에 대해 통제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그녀가 자기 몫을 가져가야만 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나는 통제적이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는 낮았다. 나는 믿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죠. 그녀는 내 신뢰를 이용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 변호사가 펜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만약 질문을 받으면 바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화난 피해자가 아니에요. 재정적인 잘못을 바로잡고 있는 배신당한 파트너죠. 침착하세요. 사실만 말하세요. 화내는 건 제가 할 테니까요. 제네리츠 그날 밤 나는 탐정 최 씨에게서 또 다른 전화를 받았다. 간단한 후속 보고입니다. 그가 말했다. 파주의 그 오피스텔 쫓겨났더군요. 이웃들 말로는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 남자 진우가 짐을 싸서 떠났답니다. 돈이 바닥난 걸 알게 된 모양이에요. 계좌 동결이 효과가 있었네요. 그래서 그가 그녀를 버렸군. 나는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아무것도 없이 버렸습니다. 최 씨가 확인해 주었다. 그 남자 전과도 있더군요. 소소한 사기, 신용카드 사기. 그녀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당신이 그의 가장 큰 한탕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범죄의 주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더 나은 사기꾼에게 속은 또 다른 사기꾼일 뿐이었다. 그녀는 나를 ATM으로 썼고 진우는 그녀를 ATM으로 썼다. 거기에는 암울한 정의가 있었다. 나는 다음 며칠 동안 이 변호사에게 줄 마지막 서류들을 모았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사본, 차량 원본 등록증. 내 은행 담당자인 김 과장님은 나를 몇 년 동안 알고 지냈다.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다. 안타깝게 됐습니다, 박 선생님. 사업은 사업이죠, 과장님. 나는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그의 동정은 분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 마지막 서류 더미를 이 변호사에게 건넸다.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손으로 더미의 무게를 재보았다. 박 변호사가 또 전화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새로운 제안입니다. 그녀가 집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 부채는 전부 잊어달라고 하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협상할 게 없어요, 민준 씨. 파산 상태예요. 빚은 그녀가 만들었어요. 그녀가 갚아야죠. 재판을 원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작고 날카로운 미소. 마음에 드네요. 물러서지 않는군요. 저는 해양 플랜트에서 일합니다. 내가 말했다. 물러서면 깔려 죽습니다. 법정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재판은 2주 후로 잡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재판 전날 이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설명해 주었다. 서연의 변호사가 나를 통제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으로 몰아가려 할 거라고 했다. 그들은 서연이 결혼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할 거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증거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고 했다.
재판은 작은 법정에서 열렸다. 공기는 바닥 왁스와 낡은 종이 냄새가 났다. 서연은 박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더 야위고 지쳐 보였다. 머리도 손질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지 않았다. 나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판사는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진술하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것을 펼쳐놓았다. 자, 비밀 계좌, 오피스텔 사기. 그녀는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타임라인을 보여주었다. 30분이 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체계적이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판사는 박 변호사에게 돌아섰다. 답변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는 노트를 더듬거렸다. 그의 양복은 구겨져 있었다. 그는 서연 씨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감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해양 플랜트에서 일하며 그녀를 버려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감명받지 않은 듯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직접 물었다. 남편 모르게 남편의 차를 팔았습니까? 서연은 망설였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내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 같았다. 그 돈을 남편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했습니까? 펠시 부부 공동 자금을 사용하여 오피스텔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남자를 부양했습니까? 서연은 울기 시작했다. 조용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다. 불행했다고 말했다. 내가 집에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판사는 그녀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저지를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판사는 10분간 휴정을 선언했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앉지 않았다. 그녀는 판사석 뒤에 서서 노트를 읽었다.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피고 최서연 씨는 원고 박민준 씨에게 차량 가액 전액인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또한 공동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된 모든 비용, 추가로 2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 사건에서 박민준 씨가 부담한 모든 법적 비용을 책임져야 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 변호사가 이 일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판사가 손을 들었다. 또한 나는 박민준 씨에게 부부 공동주택의 단독 소유권을 부여합니다. 최서연 씨는 3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공동재산은 공평하게 분할될 것이나 저지른 사기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박민준 씨는 더 큰 몫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종결합니다. 의사봉이 내리쳐졌다. 소리는 날카롭고 최종적이었다. 서연은 그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다. 박 변호사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지만 그녀는 듣고 있지 않았다. 그저 책상을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이 변호사와 악수했다. 법정을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에서 이 변호사가 나를 멈춰 세웠다. 잘 해내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가 본 사건 중에 가장 깔끔한 사건 중 하나였어요. 그녀가 일을 쉽게 만들어줬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다. 차에 타서 집으로 운전했다. 축하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집은 조용했다. 다시 내 것 같았다. 서연이 한 번 더 연락을 시도했다. 이메일을 보냈다. 미안하다고 했다. 상처 줄 생각은 없었다고 했다. 진우가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자기를 떠났다고 했다. 갈 곳이 없다고 했다. 재고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이메일을 삭제했다. 그녀의 주소를 차단했다. 다음 몇 주 동안 집을 청소했다. 그녀를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렸다. 옷, 사진, 선물. 우리 결혼 사진이 담긴 상자를 찾았다. 9년은 더 젊고 미소 짓고 있는 내 얼굴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그냥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대부분을 기부했다. 몇 가지는 뒷마당에서 태웠다. 불길이 지난 9년을 삼키는 것을 지켜보았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더 가벼워졌다. 새 차도 샀다. 얀 23년식 현대 팰리세이드. 현금으로 지불했고 내 이름으로만 명의를 등록했다. 새 차 냄새는 몇 달 만에 맡아본 것 중 최고였다.
차고에서 사진을 찍어 민호에게 보냈다. 그가 답장했다. 그래,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몇 주 후 최 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우가 체포되었다고 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기 혐의로 수바해 중이었다고 한다. 누군가 경찰에 제보했다. 최 씨는 누가 그랬는지 말하지 않았다. 나는 묻지 않았다. 이웃 김 씨 아저씨에게서도 문자가 왔다. 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서연이 어떤 남자와 함께 짐을 싣고 떠나는 것을 봤다고 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아닌 것 같았다고 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2개월 후 나는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일은 똑같았다. 플랜트도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달라진 기분이었다. 더 단단해진 느낌. 서연을 생각하지 않았다. 진우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일을 했다. 내 집으로 돌아왔다. 몇 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이혼이 확정되고 약 8개월 후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다. 서연은 빚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급여 압류를 신청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춘천의 한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최저임금의 팁. 법원은 승인했다. 빚이 청산될 때까지 그녀의 모든 월급의 20%가 내게 직접 들어올 것이었다. 파주의 오피스텔에서도 쫓겨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매사에 있는 부모님 댁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알았다. 그녀는 내가 자기 딸의 인생을 망쳤다며 소리쳤다. 나는 들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나는 말했다. 따님은 저에게서 훔쳤습니다. 사기를 쳤어요. 법원 명령서도 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한 달 후 집을 팔았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았다. 공항 근처에 더 작은 곳을 샀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내 차를 위한 차고. 완벽했다. 주유소에서 서연의 친구 민지를 만났다. 단 그녀의 진짜 이름은 민지가 아니었다. 지혜였다. 그녀는 진우와 함께 배서 일했다. 그녀는 사과했다. 처음 만났을 때 서연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했다. 진우가 그녀에게도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그가 나쁜 놈이라고 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회계에서 엽서를 받았다. 그는 강원도에 있었다. 내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자기가 겪었더라면 나처럼 잘 대처하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한번 놀러 오라고 했다. 나는 가겠다고 했다. 플랜트로 돌아갔다. 일했다. 저축했다. 데이트하지 않았다. 아무도 찾지 않았다. 혼자서도 괜찮았다. 괜찮은 것 이상이었다. 2년이 지났다. 새 집의 대출금을 다 갚았다. 예전에 서연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쓰던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다. 등산을 했다. 야생 다람쥐를 보았다. 산채 비빔밥을 먹었다.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다. 이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다. 서연의 빚이 거의 다 갚아졌다고 했다. 1년만 더 지나면 그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녀에게 고맙다고 했다. 훌륭한 일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제든지요라고 답했다. 민호를 통해 서연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새로운 남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았다. 관심 없었다. 그 남자가 나보다는 똑똑하기를 바랐다. 그가 자신의 은행 계좌를 확인하기를 바랐다. 나는 직장을 옮겼다. 다른 플랜트 회사로 이직했다. 더 나은 급여, 더 나은 복지. 3주 일하고 3주 쉬었다. 이제 나는 여분의 시간을 여행하는 데 썼다. 지리산, 한라산, 내장산에 갔다. 가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곳들을 보았다. 자유를 느꼈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름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플랜트 회사의 물류팀에서 일했다. 우리는 안전교육에서 만났다. 그녀는 똑똑하고 재미있고 솔직했다. 밀당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좋았다. 몇 번 데이트했다. 진지한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것이 좋았다. 천천히 어느 날 예전 집 앞을 지나갔다. 새로운 가족이 살고 있었다. 마당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잔디는 내가 관리했을 때보다 더 푸르렀다. 나는 미소 지었다. 계속 운전했다. 가끔 서연을 생각했다. 자주가 아니라 무언가 노래, 장소, 냄새가 나를 떠올리게 할 때만.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냥 기억일 뿐이었다. 나쁜 기억. 하지만 내가 살아남은 기억. 서연은 급여 압류와 법적 비용으로 돈이 마른 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3가지 일을 해야 했다. 진우는 사기죄로 구치소에서 18개월을 살고 석방되던 날 도시를 떠났다. 그녀의 약혼은 약혼자가 재판 사실과 그녀가 그에게 한 거짓말을 알게 되면서 깨졌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후 그녀와 말을 끊었다. 그녀는 룸메이트 2명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이사했고 앞 유리가 깨진 15년 된 세단을 몰았다. 민호는 슈퍼마켓에서 그녀를 한 번 봤다고 했다. 늙어 보였다고, 지쳐 보였다고. 그녀는 그를 보고 시선을 피했다. 매달 그녀가 버는 얼마 안 되는 돈의 20%가 나에게 곧장 들어왔다. 빚을 청산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건너 들었다. 찾아다니지 않았다. 그냥 나에게 흘러 들어왔다. 나는 어떤 사람들은 항상 쉬운 길을 택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 그들은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 후 18개월은 하나의 루틴으로 자리 잡았다. 3주는 바다에서, 3주는 육지에서, 플랜트에서의 일은 나의 닻이었다. 강철과 소금,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의 세계. 밸브를 잘못 돌리면 압력이 그것을 보여준다. 연장을 떨어뜨리면 떨어진다. 나는 그 잔인한 정직함을 선호하게 되었다. 육지에서의 삶은 체계적으로 재건되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 집을 팔았다. 이 변호사의 예상대로 판사는 사기에 대한 보상으로 내게 완전한 소유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녀의 지분을 사들일 필요가 없었다. 시세보다 싸게, 신속하게 팔았다. 이익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벗어나고 싶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부엌을 리모델링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있는 그대로 팔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그 부엌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공항 근처에 더 작은 2층짜리 오피스텔을 샀다. 비인격적이고 콘크리트와 유리로 되어 있었다. 내 팰리세이드를 위한 안전한 주차장이 있었다. 완벽했다. 물류팀의 유진과의 관계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서연과 정반대였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자신만의 경력, 자신만의 집, 자신만의 의견이 있었다. 우리의 첫 데이트는 더치페이를 하는 저렴한 식당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시험을 기다렸다. 그녀가 내 연봉, 내 집에 대해 묻는 순간을. 그런 순간은 오지 않았다. 약 6개월 후 우리는 내 베란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서울의 공기는 건조했다. 그녀에 대해 전혀 얘기 안 하네요. 유진이 와인잔을 돌리며 무심코 말했다. 나는 굳었다.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민준 씨,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명료함이 있었다. 나는 물류 일을 해요. 인생의 절반을 바다에서 보내는 남자들과 일하죠. 그들이 어떤지 알아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너무 많이 믿는 사람과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 당신은 전자에 속했었죠. 지금은 후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도 나를 마주 보았다. 익테스트 2. 나는 당신 것을 훔치지 않아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나는 당신 돈 필요 없어요.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시험당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 어느 그룹에 속하고 싶은지 결정해요. 그것은 내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맞은 차갑고 정직한 찬물이었다. 내가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녀의 소비 패턴을 확인하고 그녀가 부탁하기를 기다리고. 분엠비스티 우토울. 어느 그룹에도 속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말했다. 좋아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그럼 그냥 여기 있어요. 나의 복수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차갑고 관료적이며 완전히 비인격적이었다. 매달 나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받았다. 급여 압류 명세서였다. 빈체레다. 입금액 314,120원. 자녀 채무 39,068.880원. 입금액 289,500원. 자녀 채무 39,3장구시윈군 3,080원. 시계처럼 정확하게 도착했다. 그녀는 내가 짐작했듯이 춘천의 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다. 최저임금의 팁. 그러다 명세서에는 2명의 고용주가 나타났다. 그 다음엔 3명. 식당 야간 재고 정리, 그리고 바. 그녀는 주 70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나는 이메일에 절대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채무라는 폴더로 옮겼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잘 벌고 있었다. 그것은 톱니바퀴에 관한 것이었다. 결과라는 톱니바퀴가 느리고 꾸준하게 갈리는 것. 어느 날 민호가 전화했다. 형, 웃긴 소식 들었어. 그 남자 진우 기억나? 기억나지. 나는 내 집에서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말했다. 잡혔대.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자한테 똑같은 사기를 치려다 걸렸나 봐. 근데 그 여자 아버지가 검사였대. 송환돼서 사기죄로 2년형 받았어. 그리고 대박인 건 시민권자가 아니었대. 취업 비자 만료. 나오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고 어디든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간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또 하나의 실이 끊어졌다. 2년이 지났다. 3년. 채무 폴더에는 수십 개의 이메일이 있었다. 잔액은 약 1,200만 원이었다. 나와 유진은 여행을 했다. 내가 원했던 대로 강원도에 갔다. 그녀는 험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옆에서 낚시를 했다. 추위에 불평하지 않았다. 그건 편안했다. 우리는 그녀가 집을 팔고 나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때 루틴을 깨는 일이 일어났다. 모르는 번호.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 민준 씨? 나 서연이 엄마예요. 나는 거의 끊을 뻔했다.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그녀는 내 딸의 인생을 망쳤다며 나를 괴물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는 차가웠다. 알아요. 내가 이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요.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지친 엄마의 울음소리. 하지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애가 아파요, 민준 씨. 많이 아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폐렴에 걸렸어요. 병원에 있었죠. 식당 일도 결근해서 잘렸고요. 그리고 보험이 없어요. 퇴원은 했는데 항생제 살 돈이 없어요. 우리 집 소파에 누워 있는데 애가 너무 말랐어요, 민준 씨. 나는 기다렸다. 무슨 말이 나올지 알았다. 당신이 이겼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어때나? 집도 가져갔잖아요. 모든 걸 다 가져갔잖아요. 쟨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급여 압류, 그게 다 가져가요. 약 살 돈도 없다고요. 제발요. 이제 그만 멈춰줄 수 없어요? 그냥 멈춰줘요. 걔 좀 내버려둬요. 나는 침묵했다. 남은 200만 원을 생각했다. 내 차를 생각했다. 나를 플랜트 등신이라고 부르던 그녀의 문자를 생각했다. 법원을 멈출 수는 없어요. 나는 말했다. 반은 진실이었다. 제발요. 그녀가 애원했다. 애가 실수를 저질렀어요. 끔찍한 실수요. 하지만 차 한 대 때문에 죽어야 하나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없었다. 나 혼자였다. 에어컨이 윙윙거렸다. 예전 집의 그 윙윙거림, 숨이 막혔다. 나는 그녀를 증오했다. 그녀가 내게 한 짓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녀가 4천만 원 때문에 소파에서 죽어간다는 생각은 전화기를 들었다. 이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그녀의 활기찬 목소리. 급여 압류를 일시 중지하고 싶습니다. 침묵.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일시 중지요. 한 60일 정도. 의료적인 이유로요. 가능한가요? 이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내가 그녀에게서 들어본 감정에 가장 가까운 소리였다.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네, 유예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세요? 1년도 안 남았는데요. 확실해요. 내가 말했다.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네요.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냥 이게 마지막이 되게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60일. 그녀가 약을 사고 다시 일어설 충분한 시간. 그러고 나면 톱니바퀴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또 1년이 지났다. 그날로부터 거의 5년. 유진은 이사 왔다. 그녀의 이름은 내 우편함에 있었지만 내 등 기부등본에는 없었다. 우리 둘 다 그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다. 빚은 거의 다 갚아졌다. 마지막 명세서에는 자녀 채무 198,45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 한 번의 납부나는 철물점에 있었다. 토요일 아침, 유진이 화장실 페인트 칠을 하고 싶어 했다. 나는 마스킹 테이프 코너에서 브랜드를 비교하고 있었다. 저기요, 아저씨, 정우는 어디에 있나요? 그 목소리, 나는 얼어붙었다. 서연의 목소리 같았지만 자갈 분쇄기를 통과한 것 같았다. 가늘고 거칠었다.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가 거기 있었다. 내가 본 여자는 서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유령이었다. 그녀는 낡은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한때 금발이고 비쌌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칙칙한 쥐색이었고 아무렇게나 짧게 잘려 있었다. 그녀는 말랐다. 운동해서 마른 게 아니라 굶어서 마른 것이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다. 눈은 퀭했다. 55살은 되어 보였다. 그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냥 통로에 있는 아무 남자에게나 묻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짜증스럽게 나를 쳐다봤고 그리고 그 순간이 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면서
병적인 밀가루 반죽색이 되었다. 민준 씨?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다는 듯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라면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여기 사세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평범하게 들렸다. 단단하게. 그녀는 나를 내 깨끗한 셔츠를, 내 깨끗한 손을, 비싼 마스킹 테이프와 페인트 통이 담긴 내 쇼핑카트를 쳐다봤다.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다음 주에 마지막 납부가 끝난다고 들었어요. 알아요. 민준 씨, 그녀가 말하며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반사적으로. 그녀는 멈췄다. 수치심이 물리적인 힘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저는 당신이 뭐 서연 씨? 그거 작년에요. 그녀가 바닥을 보며 말했다. 내가 아팠을 때 압류가 멈췄어요. 2달 동안. 당신이 한 거예요?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다. 와요. 나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발로 차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낮았다. 그냥 그들이 나를 묻으려고 한 후에 다시 일어나도록 돕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가 흐느꼈다. 건조하고 끔찍한 소리. 미안해요, 민준 씨. 정말이에요. 미안해요. 진우가 나한테 허황된 생각을 심어줬어요.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당신이 그만해요. 내가 말했다. 그녀는 멈췄다. 문자 다 읽었어요, 서연 씨. 그녀의 얼굴이 하얘졌다. 대포폰 찾았어요. 당신이 나를 뭐라고 불렀는지 읽었어요. 플랜트 등신, ATM. 그건 진우가 아니었어요. 당신이었죠. 그는 그냥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모습에 대한 변명거리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대답이 없었다. 진실은 벽돌담이었다. 당신이 날 망쳤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난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잃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쳤다. 분노. 차갑고 날카로운 5년 동안 묻어두었던 분노. 내가 당신을 망치지 않았어요. 내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다. 철물점 통로는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당신에게 책임을 물었어요. 차이가 있죠. 내 것을 되찾았을 뿐이에요. 당신은 모든 걸 가졌어요, 서연 씨. 대출 없는 집, 당신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남편, 99%의 사람들이 죽도록 원할 삶,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에 침을 뱉었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의 삶을 잿더미로 만들었어요. 그 잿더미에 대해 나를 비난하지 마요. 그녀는 이제 대놓고 울고 있었고 라면 봉지는 손 안에서 구겨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 씨? 어떻게 해야 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내가 사랑했던 여자, 파란 유니폼을 입은 낯선 사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분노도, 동정도, 그저 광대하고 조용한 끝. 다시 시작해요. 내가 말했다. 낯세요, 어렴. 하지만 이번에는 정직하게 해요. 더 힘들어요. 더 느리죠. 나는 마스킹 테이프를 집었다. 그녀를 지나쳐 걸었다. 민준 씨, 잠깐만요. 나는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한때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모든 일이 있기 전에는 정말 사랑했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을 뿐이에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강남의 바, 내 손톱 밑에 기름때를. 나도 그랬어요. 나는 조명 코너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들어낸 사람이었죠. 나는 가게를 나와 뒤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내 베란다에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유진은 안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열린 문으로 마늘과 바질 냄새가 흘러나왔다. 전화기가 진동했다. 이메일이었다. 이 변호사로부터. 제목, 종결, 박민준 vs 최서연 본문. 박민준 선생님 최종 납부액 198,450원이 수령 및 처리되었습니다. 채무는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이수진 변호사 드림. 나는 읽고 또 읽었다. 유진이 행주에 손을 닦으며 나왔다. 묘세운 일이에요. 나는 그녀에게 전화기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읽었다.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럼 끝났네요. 끝났어. 내가 말했다. 나는 이메일을 열었다. 삭제를 클릭했다. 게무 폴디어로 가스다. 전체 선택. 삭제를 클릭했다. 연락처로 갔다. 이 변호사의 번호를 삭제했다.
최 씨의 번호를 삭제했다. 민호의 번호도 삭제했다. 그 번호는 파주에서의 전화를 떠올리게 했다. 나중에 다시 전화해서 새 번호를 받을 것이다. 나는 전화기를 깨끗이 정리했다. 유진이 나에게 맥주를 건넸다. 저녁 거의 다 됐어요. 자두, 나는 맥주를 받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라색 하늘을 보며 말했다. 다음 3주 휴가 때 전라도 어때? 당신 가족 보러 운전해서 가자. 펠리세이드 타고.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다. 눈까지 미소가 번지는 진심 어린 미소. 정말요? 너무 좋죠. 가자. 내가 말했다. 나는 맥주를 마셨다. 차가웠다. 현실이었다. 에어컨이 켜졌다. 마늘 냄새. 유진의 목소리. 나는 배신당한 남자가 아니었다. 법정에서 이긴 남자도 아니었다. 바다에서 일하는 남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박민준이었다. 그리고 나는 집에 있었다.